눈부신 봄 햇살이 거리를 가득 채우던 30년 전, 그해 봄날의 풍경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22살의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웃음꽃을 피우던 평범하고 순수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런 저의 출근길을 매일같이 지키며 끈질기게 구애하던 한 남자가 바로 지금의 남편 이민수였습니다. 정희야, 나는 진짜 너 없으면 단 하루도 숨을 못 쉴 것 같아. 이민수는 빗줄기가 쏟아지는 날에도 우산 없이 제 집 앞 골목길에서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거친 성격이 부담스러워 무뚝뚝하게 밀어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처럼 그 지독한 정성에 결국 제 굳게 닫힌 마음도 열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공주님처럼 모시고 살게. 남편은 제 손을 거칠게 쥐어잡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작지만 따뜻한 동네 예식장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부부가 된 거니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남편은 신혼여행지였던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평생 변치 않을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의 넓은 어깨에 기대었을 때 저는 앞날에 펼쳐질 고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달콤했던 약속들이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속이 자꾸 안 좋고 피곤한 게 아무래도 이상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지 불과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약국에서 사온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새겨진 두 줄을 확인하고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내밀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나 임신했어. 우리한테도 드디어 예쁜 천사가 찾아왔나 봐. 저는 남편이 저를 와락 끌어안고 기뻐해 줄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테스트기를 건네받은 남편의 표정은 제가 기대했던 환희와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남편은 귀찮은 듯 혀를 끌끌 차더니 겉옷을 다시 챙겨 입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근데 나 오늘 친구들이랑 술 약속 있어서 늦어. 남편은 임신 소식을 들은 직후임에도 홀몸이 아닌 아내를 둔 채 매정하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 밥상을 치우며 소리 없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홀몸도 아닌데 매일 술을 마시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게 도대체 말이 돼? 임신 직후부터 남편은 매일 밤 밖으로 겉돌며 남편이자 예비 아빠로서의 책임감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늦은 새벽 지독한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고 들어온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제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저를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왜 자꾸 집구석에서 사람을 피곤하게 달다 볶아. 남편은 신경질을 내며 안방 침대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대충 쓰러져 버렸습니다. 벽을 보고 돌아 누운 그는 이내 천둥치듯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매일 울기만 해서 정말 미안해. 저는 혼자서 버스를 타고 산부인과를 오가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겨운 출산 준비를 견뎌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하며 살아 숨쉬는 것을 느낄 때마다
혼자라는 끔찍한 외로움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볼록하게 솟아오른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빠가 너무 바빠서 그런 거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우리 아기 건강하게 만나자. 저는 뱃속의 아이에게 거짓말을 해가며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억지로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은 제가 첫 아이를 힘겹게 낳은 후에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핏덩이 같은 첫째 아이가 밤새 열이 나서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여보, 애가 열이 너무 심하게 나는데? 같이 응급실 좀 가줘. 저는 불덩이 같은 아이를 등에 업고 다급하게 남편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끄럽다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일어나 안방문을 쾅 닫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애 우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잖아. 내일 아침 피곤해서 죽은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집에서 알아서 좀 달래. 저는 차디찬 방구석에 주저앉아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저는 남편의 짐승만도 못한 행동들을 억지로 참아 넘겼습니다. 제 청춘과 인생을 바친 남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이미 형체조차 없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런 인간한테 티끌만한 기대를 품었던 내 자신이 바보 천치지. 저는 다음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내 불쌍한 아이마저 이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남편을 영원히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기로 다짐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내가 강해져서 우리 아이를 지켜낼 거야.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제 스스로 이 집안에 굳건한 기둥이 되어야겠다고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리지도 원망하지도 않는 철저하게 메마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30년이라는 기나긴 지옥 같은 인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제 품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3남매가 안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빛이었지만 현실의 차가운 벽은 매일같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남편 이민수는 여전히 가장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있을 뿐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첫째가 학교에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만 있을 거야. 당장 일자리 좀 알아봐. 제가 낡은 양말을 꿰매며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고 남편에게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귀찮다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내가 일하기 싫어서 안 해? 나한테 맞는 번듯한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 남편은 핑계만 늘어놓으며 들고 있던 리모컨을 방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의 그 뻔뻔한 태도를 보며 저는 이 남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맑은 미래를 결코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가족들의 식비와 아이들의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라도 당장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무능력한 남편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완전히 접어버리고는 직접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보증금 조금만 깎아주시면 제가 오늘 당장이라도 계약할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인의 옥자락을 꽉 잡고 고개를 푹 숙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제 등에 낡은 포대기로 업힌 막내딸을 유심히 보던 건물주인 할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며 흔쾌히 월세를 깎아주셨습니다. 새댁이
어린애들 키우느라 고생이 참 많네. 내 특별히 보증금 빼줄 테니까 장사 열심히 해봐. 주인 할아버지의 따뜻한 배려에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허리를 굽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낡은 초등학교 앞 후미진 골목에 작디 작은 분식집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멸치 육수를 우려내고 떡을 불리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튀김솥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붓고 팔에는 기름이 튀어 화상 흉터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떡볶이 1인분하고 오징어 튀김 3개만 빨리 주세요. 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분식집 안은 금세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저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앞치마로 대충 닦아내며 환한 미소로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 많이 배고팠지? 아줌마가 오늘 튀김은 하나씩 서비스로 더 줄게. 맛있게 먹어. 제가 어린 손님들에게 넉넉한 임심을 베풀며 떡볶이를 퍼주자 분식집은 동네에서 맛집으로 금방 입소문이 났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지폐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기 반찬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남몰래 웃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집구석에서 잠만 잤습니다. 늦은 밤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제가 싱크대에 수북하게 쌓인 설거지 더미를 볼 때면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애들 밥그릇 하나 안 씻어놓고 지금 잠이 와? 저는 고무장갑을 싱크대에 거칠게 내동댕이 치며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어깨를 마구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를 향해 투덜거렸습니다. 아, 사람 피곤하게 왜 또 자는 사람 깨워서 난리야. 아, 설거지 그깟 내일 아침에 하면 되잖아. 남편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는 저를 향해 매정하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그에게 화를 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5 식구의 식비부터 집세 그리고 아이들의 학원비까지 모든 무거운 짐은 오롯이 제 양 어깨에 얹혀졌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시무룩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번쩍거리는 새 운동화 신고 학교 가고 싶어. 아들이 제 낡은 옷자락을 쥐고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제 가슴은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튀김기를 닦고 남은 잔돈을 모아 다음날 아침 일찍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신발 사왔으니까 이거 신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제가 시장에서 사온 새 운동화를 신겨주자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뒷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 고단한 삶의 유일한 낙이자 하루를 버티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내팽개친 채 제가 벌어오는 돈에 찰거머리처럼 붙어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입에 들어갈 반찬값까지 몰래 빼내어 동네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러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나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조금 내야 하니까 돈 5만 원만 빨리 줘. 남편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한 얼굴로 제 앞치마 주머니를 마구 뒤적거리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술 처먹고 돌아다닐 돈은 있어도 우리 애들 공책 하나 사줄 돈 한 푼 보탠 적 있어? 제가 도끼를 품고 소리치자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안방문을 거치게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남편의 그림자를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 집안을 지키는 든든한 대들보이자 실질적인 가장으로 굳건히 뿌리를 내리며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제 청춘은 매콤한 떡볶이 국물과 키키한 튀김 기름 냄새 속으로 저물어져 갔지만 저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남편 이민수는 밖에서 번듯한 직장을 구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분식집 일을 돕겠다는 알량한 핑계를 대며 제 주변을 매일같이 어슬렁거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점심시간에도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구석에 앉아 TV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가게에 나와서 자리만 차지할 거면 차라리 집에 가서 청소라도 해. 제가 답답한 마음에 쏘아붙이자 남편은 귀찮은 듯 엉덩이를 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알았어. 내가 당신 눈치 보여서 숨이나 제대로 쉬고 살겠나. 남편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앞치마를 집어 던지듯 벗어놓고는 횡하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밖으로 쏘다니던 어느 날부터 집안에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와 작년에 베란다에 잘 포장해 두었던 선풍기를 꺼내려는데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고 없었습니다. 그 이후 다가올 겨울을 위해 뽀송뽀송하게 세탁해 넣어둔 두꺼운 겨울 이불마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이쪽 수납장 제 류칸에 올려두었는데 발이라도 달려서 도망을 갔나? 저는 먼지 쌓인 베란다 구석을 몇 번이나 뒤집어 엎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물건들이 저절로 없어지는 기이한 현상은 비단 계절용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맘 먹고 홈쇼핑에서 세트로 장만해 천장이 고이 모셔둔 고급 식기 세트가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창고에 넉넉하게 쟁여두었던 두루마리 휴지와 샴푸 같은 각종 생활용품까지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요새 분식집 일 때문에 정신이 빠져서 물건을 어디다 둔 건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저는 처음에는 제 기억력을 탓하며 이마를 짚었지만 아무리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사라진 물건들은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던 저는 머지않아 아주 소름 돋는 규칙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를 만난다며 수상한 외출을 다녀온 날이면 어김없이 집안의 살림살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있었습니다. 늦은 밤 퇴근 후 휑하게 비어버린 찬장과 수납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도둑이 든 것도 아니고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우리 가족뿐인데 도대체 누가 내 물건들에 손을 댄 거지?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남편의 수상했던 최근 행동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펄펄 끓는 튀김솥 앞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가족을 위해 피눈물로 아껴 모은 살림살이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 입에 들어갈 것들을 도둑 맞은 것처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던 두 손을 꽉 쥐고 저는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어디 한번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니까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볼 거야. 저는 사라진 물건들의 행방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날카롭게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난 화창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가기 위해 거울 앞에서 꽃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무리로 바르려던 고급 영양크림이 화장대 위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어제 저녁에 뚜껑을 닫아서 이 자리에 올려두었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저는 당황한 손길로 화장대 서랍을 모두 빼내어
뒤적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방바닥을 박박 기어다니며 침대 밑까지 손을 뻗어 크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큰맘 먹고 산 고급 크림은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증발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장실 선반과 베란다 창고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눈을 뜨고 코를 베인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누가 내 방에 몰래 들어오기라도 한 거야?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헝클어진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아무리 방을 뒤져도 크림이 나오지 않자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옷장문을 열어 평소 아끼던 하나밖에 없는 외출용 가방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박스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제 가방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럴 수가.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가방까지 감쪽같이 없어지다니.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거야. 저는 텅 빈 옷장 앞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을 쳐대며 거친 숨이 몰아쉬어졌습니다. 그동안 사라졌던 살림살이들과 겹쳐지며 단 하나의 끔찍한 의심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배를 깔고 누워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당신 당장 일어나서 내 가방이랑 화장대 위에 있던 크림 어디에다 팔아먹었는지 바른 대로 말해. 저는 남편의 등짝을 거칠게 내리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 붙였습니다. 남편은 제 서슬퍼른 기세에도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하품을 늘어지게 하며 소파에서 느릿느릿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깟 쓰레기 같은 가방이랑 화장품 쪼가리 없어진 거 가지고 왜 아침부터 사람을 벌레 잡듯이 달다 볶아? 남편은 오히려 저를 향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씩씩거리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어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거실 바닥에 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이 어질러 놓은 집구석은 안중에도 없이 그는 다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침부터 밥도 안 차려주고 사람 귀찮게 소리나 빽빽 지르고 정말 여자가 기가 세서 살 수가 없어. 남편은 텔레비전 볼륨을 최대로 높이며 제 말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습니다. 남편의 뻔뻔한 태도를 마주하자 속에 있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두목을 꽉 쥐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훔쳐가지 않고서야 집 안에 있던 내 물건들이 발이 달려서 도망이라도 갔다는 거야?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의 가슴팍을 매섭게 밀쳤습니다. 남편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서더니 헛웃음을 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는 조금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는 당당한 얼굴로 제게 충격적인 진실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내가 가져다 드렸으니까 이제 그만 입 좀 다물어. 남편은 팔짱을 꽉 끼며 마치 대단한 효도라도 한 것처럼 턱을 뻣뻣하게 치켜들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너무나도 당당한 자백에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제가 펄펄 끓는 기름솥 앞에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물건들을 시어머니에게 바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아는 물건을 함부로 훔쳐서 시댁에 빼돌릴 수가 있어?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처절한 배신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악을 썼습니다.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냐는 듯 당당하게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노려보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당신이 가장 노릇 한번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면서
감히 내 피땀이 묻은 물건을 훔쳐다 바쳐? 저는 남편의 멱살을 움켜쥐고 앞뒤로 거칠게 흔들며 악에 받쳐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제 절규를 들으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벽을 등지고 섰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식된 도리를 다한 것뿐이라며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며느리 물건 좀 가져다 쓰는 게 무슨 천인공노할 죄라고 난리야. 남편은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천하의 독한 여자로 몰아세우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짐승 같은 인간과 말싸움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시어머니의 번호를 거칠게 누르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한테 당장 전화해서 내가 산 가방이랑 화장품 당장 택배로 돌려보내라고 할 거야. 제가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는 순간 남편이 야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거칠게 낚아채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부부의 연도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전화질이야. 너는 늙은 노인네한테 물건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아까운 이기적인 인간이냐? 남편은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향해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저는 허탈한 마음에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한 저를 한낱 물건 훔치는 도구로 취급한 남편의 밑바닥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래, 당신같이 구제불능인 인간한테 티끌만한 상식을 기대했던 내 자신이 정말 멍청했어.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남편을 쏘아보며 단호하게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습니다. 저는 깨진 휴대전화를 주워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통속이 되어 제 살림살이를 도둑질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피 같은 재산 단 한 푼도 당신들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할 거야. 저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이를 바득바득 갈며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어젯밤에 끔찍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무겁고 축축한 새벽 공기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수백 번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뻔뻔하고 몰상식한 절도 행각을 막기 위해서는 집안의 모든 살림 관리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구석에 당신이 훔쳐갈 만한 물건은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거야. 저는 깨진 휴대전화 조각을 쓰레기통에 거칠게 처박으며 서늘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욕실과 다용도실의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생필품들을 모조리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세일할 때마다 가족들을 위해 여유분으로 사두었던 샴푸와 치약, 그리고 고급 비누들을 커다란 박스에 쓸어 담았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사용할 물건 딱 하나씩만 제자리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꽁꽁 숨겨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가져갈 테면 가져가 봐. 이제 샴푸 하나 훔쳐가기도 쉽지 않을 테니까. 저는 텅 비어버린 욕실 수납장을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박스에 담은 물건들은 모조리 제 일터인 초등학교 앞 분식집 창고 깊숙한 곳으로 옮겨두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제 선의가 그들 모자에게는 한낱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집안을 텅 비우고 나니 허전함보다는 내 것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기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엄마를 챙기고 싶으면 밖에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직접 돈 벌어 사다 드려. 저는 분식집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TV만 보고 있는 남편을 향해 경멸을 담아 소리쳤습니다. 며칠 뒤 짙은 먹구름이 끼고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어오던 한 낮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샅샅이 뒤져 누구도 쉽게 열 수 없는 육중하고 튼튼한 소형 철제 금고 하나를 몰래 주문했습니다. 남편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는 당연히 집이 아닌 제 분식집으로 꼼꼼하게 지정했습니다. 기사님, 무거우실 텐데 가게 안쪽 창고 구석에 안 보이게 잘 좀 놔주세요. 저는 땀을 뻘뻘 흘리는 택배 기사님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인적이 드문 늦은 밤이 되자 저는 홀로 창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금고의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복잡한 번호를 누르며 제 인생의 모든 권리를 이 철통 같은 상자 안에 가두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집 문서와 가족들의 생명 같은 보험 증서, 그리고 전 재산이 담긴 통장들을 모두 챙겨왔습니다. 내 피땀으로 일군 재산은 10원 한 장이라도 절대 그 인간들 입에 들어가게 두지 않겠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중요 서류들을 금고 안 선반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매섭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류뿐만 아니라 명절마다 아이들이 용돈으로 쥐어준 현금 다발과 평소 아끼던 금반지, 목걸이 같은 고가의 장신구도 모조리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어이없이 빼앗긴 물건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든 것처럼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굳게 닫히는 순간 저는 비로소 남편의 더러운 손길로부터 제 삶을 안전하게 분리해냈습니다. 이제 당신이 아무리 집구석을 이잡듯이 뒤져도 먼지 한 톨 건져가지 못할 거다. 저는 굳게 잠긴 금고의 다이얼을 한 번 더 거칠게 돌려버리며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길에 또다시 시어머니의 지령을 받았는지 남편이 집안 곳곳을 어슬렁거리며 먹잇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베란다 창고 문을 거칠게 열어 젖히고 거실 수납장을 모조리 다 뒤집어 엎으며 초조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늘 훔쳐가던 생필품과 고급 휴지 세트가 보이지 않자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야, 집에 왜 화장지도 없고 다용도실에 있던 참치캔 세트도 하나도 안 보이냐? 당신이 다 어디다 숨겼어?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삿대질을 해대며 제게 짐승처럼 날카롭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빨래를 개키며 그의 불타는 분노를 철저하게 무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억울해서 변명이라도 했겠지만 이제는 그를 인간 이하의 벌레로 취급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몸이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응수했습니다. 도둑고양이처럼 내 물건 훔쳐다 바칠 생각 말고 필요하면 당신 돈으로 직접 사서 쓰시지. 저는 다 갠 수건을 바구니에 신경질적으로 툭 던져 넣으며 매섭게 쏘아 붙였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흠칫 놀란 남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얄팍한 도둑질이 완벽하게 차단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분에 못 이겨 방문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식집 창고와 소형 금고의 열쇠를 목에 단단히 걸고 다니는 이상 그가 제 전 재산에 손을 댈 방법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독하다 독해. 남편이 물건 몇 개 가져간다고 집안 살림을 싹 다 치워버리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남편은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부으며 거실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워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저는 안방문을 쾅 닫아버리고 철저하게 방어벽을 친 제 치밀함에 속으로 승리를 쾌재를 불렀습니다. 집안에 가져갈 물건이 완전히 씨가 마르자 이민수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알량한 효도 코스프레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였던 방어가 훗날 시어머니를
내 집 안방으로 직접 끌어들이는 끔찍한 방아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바락해봐야 내 손바닥 아니니까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굳게 닫힌 방문을 노려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이 고요하다 싶더니 폭풍전야의 정막에 불과했습니다. 고단한 분식집 장사를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평소 시어머니가 즐겨 신던 낡은 자주색 구두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오신 걸까? 저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다급하게 거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시어머니의 커다란 여행용 짐가방 3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 이민수는 소파에 편하게 기대어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사과를 깎아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문을 활짝 열어둔 채 제 침대에 누워 허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 짐을 왜 우리 집 거실에 다 끌어다 놓은 거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남편을 향해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제가 화를 내는 모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과를 아삭하게 베어 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댁으로 살림살이를 빼돌릴 수 없게 되자 아예 시어머니를 제 집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뻔뻔한 얼굴로 이기적인 통보를 날리는 그의 모습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새 허리도 아프고 몸이 편찮으시다는데 아들 된 도리로 당분간 모시고 살아야지. 남편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자신이라도 되는 양 제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턱을 치켜 들었습니다. 평생 분식집 주방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이 집을 일궈낸 것은 오롯이 저의 피땀이었습니다. 백수 주제에 뻔뻔하게 시어머니를 들이면서 아내인 제게 단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은 남편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남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이 돈 한 푼 보탠 적도 없는 내 집인데 어떻게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어머니를 드리겠다는 거야?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오히려 제게 삿대질을 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아파서 며느리 집에서 모시겠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방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까지 방문 앞을 기어 나와 남편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늙고 병들어서 내 아들 집에 좀 머물겠다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시어머니를 오라 가라 이 난리야. 시어머니는 환자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저를 윽박지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뻔뻔한 모자의 작태를 바라보며 저는 더 이상 사람의 말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안방 옷장에 있던 제 옷가지들을 마구잡이로 꺼내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짐들을 비좁고 창문 하나 없는 북향의 작은 방으로 짐승처럼 걷어차 넣었습니다. 당신 짐은 저쪽 작은 방으로 다 치워버렸으니까 오늘부터 늙은 어머니는 편하고 넓은 안방 쓰시게 해. 남편은 제 옷가지를 거칠게 짓밟으며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일해서 마련한 안방을 빼앗기고 졸지에 좁은 골방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방은 평소에 잡동사니를 쌓아두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성인 한 명이 눕기에도 벅찬 크기였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남편의 기막힌 선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방은 좁아서 둘이 못 자니까 당신은 혼자 거기서 자고 나는 어머니랑 안방 침대에서 넓게 잘 거야. 남편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성인 아들이 노모와 한 방을 쓴다고 통보했습니다. 58살이나 먹은 아들이 78살 노모와 한 방을 쓰고 멀쩡한 아내를 내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징그러운 마마보이 행태에 저는 구역질이 올라올 만큼 끔찍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에 경악하며 미친 사람을 보듯 그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다 큰 성인 남자가 어머니랑 한 방을 쓰고 아내를 작은 방으로 내쫓는 게 제정신 바뀐 사람이 할 짓이야? 제가 기가 차서 가슴을 치며 소리쳤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침대에 누워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의 집 안방을 강탈하고도 미안해하기는커녕 당당하게 며느리를 하녀 취급하며 상전처럼 군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베개에 머리를 누인 채 제게 고개를 돌리며 오만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소고기 팍팍 넣어서 미역국이나 끓여와라. 시어머니는 뻔뻔한 얼굴로 이불을 덮어쓰고는 저를 향해 매몰차게 손을 휘저으며 방에서 나가라고 눈짓했습니다. 굳게 닫힌 안방문을 바라보며 저는 짐더미가 쌓인 작은 방 구석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분식집 장사로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차가운 방바닥에서 서러운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벽 너머 안방에서 들려오는 두 모자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심장을 무첨히 도려냈습니다. 그래, 당신들 마음대로 다 빼앗고 즐겨봐. 내가 이 수모를 1000배 만배로 갚아줄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저는 어두컴컴한 골방에서 이를 바득바득 갈며 이민수라는 인간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정마저 완벽하게 끊어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동네 경로당 노인들과 온천 여행을 간다며 집을 비운 한가로운 오후였습니다. 안방문을 열자마자 호라비 냄새와 노인 특유의 퀴퀴한 치취가 뒤섞여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코를 틀어막고 어쩔 수 없이 엉망진창이 된 안방에 청소기를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청소 한 번을 안 하고 방구석을 돼지우리로 만들어 놓았네. 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머리카락과 먼지 뭉치들을 신경질적으로 쓸어 담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허리를 굽혀 육중한 침대 밑으로 청소기 막대를 깊숙하게 찔러 넣던 순간이었습니다. 청소기 헤드에 무언가 딱딱한 플라스틱 통이 걸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막대걸레로 침대 밑 구석에 숨겨져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끄집어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 숨겨둔 이 시커먼 봉지는 도대체 뭐지?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비닐봉지에 매듭을 풀고 그 안에 들어있던 작은 약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약통의 겉면에 적힌 성분표와 효능을 읽어내려가던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중년 남성들이 몰래 복용한다는 강력한 발기부전 치료제였습니다. 심지어 알약 몇 개는 이미 뺏어 먹은 듯 빈자리가 뻥 뚫려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발기부전 치료제라니. 78살 먹은 노인네 방에서 이런 약이 왜 나오는 거야?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손을 덜덜 떨며 약통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칠순을 훌쩍 넘긴 시어머니가 이런 약을 복용할 리는 만무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사람은 오직 남편 이민수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민수가 보여주었던 기이하고 수상했던 행동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 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약의 주인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분명 그 징그러운 인간 이민수일 거야. 저는 바닥에 떨어진 약통을 꽉 움켜쥐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멀쩡한 아내를 작은 방으로 내쫓고 굳이 늙은 어머니와 한 방을 쓰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진짜 이유가 명백하게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저와 철저하게 각방을 쓰면서 뒤로는 짐승처럼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시어머니가 아들의 이 끔찍한 외도를 뻔히 알면서도 한 방을 쓰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네. 어떻게 엄마와 아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바보로 만들 수가 있어? 저는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에 입을 틀어막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아파서 알아눕는 신용을 하며 부려먹고 뒤로는 아들의 불륜 약통까지 침대 밑에 숨겨준 시어머니의 악랄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모든 청춘과 피땀을 바쳤건만 그들에게 저는 철저히 이용당하는 호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엉망이 된 안방 바닥에 실성한 사람처럼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저런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들을 먹여 살리려고 밤낮 없이 튀김솥 앞에서 내 인생을 갈아 넣었단 말이야?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가슴을 쥐어뜯고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기에는 제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은 머지 않아 시뻘건 불길 같은 거대한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바닥에 떨어진 발기부전 치료제 약통을 주머니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대로만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야. 당신들 두 모자가 숨기고 있는 그 추악한 민낯을 내가 모조리 다 발가벗겨 주겠어. 저는 안방문을 쾅 닫고 나오며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피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며칠 동안 분노를 삭히며 남편 이민수의 과거 행적들을 하나하나 날카롭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장사가 한창 바빠 일손이 부족한 점심시간만 되면 허리가 아프다거나 식자재 거래처 사장을 만나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분식집을 밥 먹듯 비웠던 기억이 내리를 스쳤습니다. 밤 늦게까지 고향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다며 외박을 일삼았던 그 모든 수상한 시간들이 바로 더러운 불륜의 연장선이었음을 확고하게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나 오늘 한의원 좀 다녀올 테니까 점심 장사는 당신 혼자 수고 좀 해. 이민수가 거짓으로 허리를 부여잡고 뻔뻔하게 가게 문을 나서던 과거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라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저는 분식집 정기 휴무일에도 쉰다는 말을 하지 않고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린 채 남편의 동선을 은밀하고 집요하게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내 변두리에 위치한 허름한 모텔 앞 주차장에 익숙한 남편의 차가 멈춰섰고 그 안에서 짙은 화장을 한 상간녀와 남편이 다정하게 내리는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우리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상간녀가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남편의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주차장 구석 나무 뒤에 숨어서 숨을 죽인 채 스마트폰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역겨운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방으로 올라간 사이 저는 주변을 살피며 주차된 남편의 차량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 차 안에 너희가 버린 추악한 짓거리들이 다 남아있겠지? 저는 보조 열쇠로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에 꽂혀있던 메모리 카드를 순식간에 빼내어 제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이 아닌 분식집 창고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여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안에는 두 사람의 노골적이고 음란한 대화는 물론이고 시어머니가 불륜을 방조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상간녀의 뻔뻔한 목소리에 치가 떨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당신, 그 늙은 마누라랑은 언제 이혼할 거야? 나 빨리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어. 상간녀의 앙칼진 목소리에 남편은 조금만 기다리면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수 있다고 능글맞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밤새워 분석하여 상간녀의 거주지 주소와 인적사항, 그리고 남편과의 미래 주기까지 완벽하게 파악해냈습니다. 자기야, 나 크림 떨어졌다고 하니까 선물로 가지고 온 거야? 고마워.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상간녀와의 대화에서 제 가방과 영양크림까지 가져다 준 정황까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내 물건을 훔쳐서 이 어린 상간녀 살림살이에 보태주고 있었던 거야? 저는 짐승만도 못한 남편의 이중적인 짓거리에 기가 막혀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효도한다며 빼돌렸던 제 피 같은 돈과 살림살이들이 결국 상간녀 집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억지로 다잡으며 그동안 모아둔 외도사진과 블랙박스 녹취록, 그리고 사라진 살림살이의 목록을 노트북 폴더로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두 사람의 목덜미를 낚아채고 싶었지만 완벽한 승리를 위해 차가운 머리로 결전의 서류들을 하나 둘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다 모였어. 이제 이 더러운 거머리 같은 인간들을 치워버릴 일만 남았지. 저는 노트북 화면에 바탕화면 가득 떠 있는 증거 폴더들을 바라보며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모든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가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뻔뻔하게 제 분식집에 밥을 얻어먹으러 온 남편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찌개를 내어주고 시어머니 억지스러운 잔소리에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키며 당장이라도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이들의 인생을 철저하게 부숴버릴 치명적인 반격의 타이밍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제가 시장에 가서 싱싱한 갈치 사다가 조림 맛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상냥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건네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의심조차 하지 않은 채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거운 발걸음으로 퇴근한 저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실실 웃고 있던 남편을 거실 소파로 억지로 끌고 나와 앉혔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품에 안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의 얼굴을 향해 그 봉투를 거칠게 집어 던졌고 입구가 터지며 제가 밤낮으로 수집했던 불륜 사진들이 눈송이처럼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무슨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녔는지 이제 그 더러운 입으로 똑똑히 설명해 보시지. 저는 팔짱을 꽉 낀 채 매서운 시선으로 사진들을 내려다보는 남편의 일그러진 표정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상간녀와의 진한 스킨십 사진과 모텔 영수증을 확인한 남편은 순간 사색이 되어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스러움도 잠시뿐이었고 그는 이내 짐승의 본성을 드러내며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사진들을 벅벅 찢어버렸습니다.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적반하장으로 제게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 바람 피웠다. 숨막히는 이 냄새나는 집구석에서 당신이랑 사느니 차라리 잘된 일이니까 당장 이혼해. 남편은 침을 튀겨가며 소리를 지르더니 뻔뻔하게 이혼 서류를 가져오라며 소파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집에 가진 지분은 모두 포기하고 깔끔하게 몸만 나갈 테니 제발 자기 인생에서 떨어져 달라고 윽박질렀습니다. 30년 동안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해 펄펄 끓는 기름통 앞에서 제 청춘을 갉아먹으며 피눈물로 읽어낸 소중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제 피땀을 밟고 서서 이제와 어린 상간녀와 홀가분하게 새살림을 차리겠다는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차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언제 이 집구석에 10원 한 장 보탠 적이라도 있는 것처럼 몸만 나가겠다고 유세를 떠는 거야? 저는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뻔뻔하게 턱을 치켜드는 남편을 향해 날선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남편이자 가정 노릇을 한 적 없는 이 인간이 이제 와서 위자료를 안 주겠다는 듯 몸만 나가겠다고 선심을 쓰는 꼴이 너무나도 역겨웠습니다. 남편의 그 얄팍하고 이기적인 속셈을 단번에 꿰뚫어 본 저는 절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이혼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어 있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힘주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누구 좋으라고? 나는 30년 동안 당신 도움 없이 평생을 실질적인 가장으로 살았으니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야. 제 입에서 단호한 거절의 말이 떨어지자 서류를 정리하며 기세등등했던 남편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홧김이라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것이라 착각했던 남편은 제 뜻밖의 반응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발악했습니다. 그는 당장 합의해주지 않으면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수겠다고 위협했지만 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꼿꼿하게 제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상간녀와 합법적인 부부가 되어 호호백발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살게 해줄 생각은 제 인생에 추호도 없었습니다. 당신 죽을 때까지 나랑 서류상 부부로 묶인 채로 그 계집애랑 불륜 남녀라는 더러운 꼬리표 달고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 얼음장처럼 차갑고 도끼 어린 제 말에 완전히 질린 남편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제 서슬퍼런 단호함에 압도당한 남편은 자신이 계획했던 장밋빛 이혼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음을 깨닫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제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겁에 질린 짐승처럼 허둥지둥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캐리어를 꺼낼 정신조차 없었는지 평소 입던 겉옷 몇 벌만 가방에 대충 쑤셔놓고는 쫓기듯 거실로 튀어나왔습니다. 너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여편네랑은 단 1초도 같이 숨쉬기 싫으니까 나중에 이혼 서류 찍고 보자고.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채 비겁한 변명을 내뱉으며 현관문을 쾅 닫고 야반도주하듯 상간녀의 집을 향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남편 이민수가 제정신을 잃고 현관문을 박차고 야반도주하듯 집을 나가버리자 덩그러니 남겨진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이혼도 못하고 맨몸으로 도망치는 기막힌 상황을 목격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저의 싸늘한 눈치를 살피며 쫓기듯 안방으로 기어들어가 굳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이고 민수야, 네가 이 애미만 두고 혼자 도망을 가면 나는 여기서 어떡하라고 그러냐. 얼른 와서 나 좀 데려가라.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애원하는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의 좁은 집에 얹혀 살며 자기 앞가림하기 바빴던 이민수는 늙은 노모의 절박한 연락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나몰라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아들을 원망하며
방바닥을 치는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에 저는 헛웃음을 흘리며 안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어머니, 아들 불륜 숨겨주면서 내 집 안방 차지하고 상전 노릇 하셨으면 이제 그 죗값을 똑똑히 치르셔야죠. 저는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일갈하며 옷장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집으로 끌고 왔던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바닥에 펼치고 그녀의 옷가지들을 마구잡이로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바보로 만들며 뻔뻔하게 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시어머니는 바닥을 기어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가,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보다. 제발 이 엄동설 안에 나를 길거리로 쫓아내지만 말아다오. 시어머니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은 얼음장이었습니다. 저는 매몰차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무거운 짐가방을 현관문 밖 복도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시어머니의 등을 떠밀어 밖으로 쫓아내고는 가차없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당신 아들이 훔쳐다 준 내 피 같은 살림살이들 다 토해내기 전에는 절대 이 집에 발도 들일 생각하지 마세요. 쾅 하고 닫힌 현관문 너머로 갈 곳을 잃은 시어머니가 짐승처럼 엉엉 우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느끼지 않은 채 이중으로 현관문 장치를 단단하게 걸어 잠갔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후련해진 저는 지체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다음 단계의 복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변호사님, 그 뻔뻔한 상간녀에게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최고액으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해 주세요. 저는 도끼 어린 눈빛으로 변호사에게 수집해둔 불륜 증거 자료를 모두 내밀며 단호하게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소장은 상간녀가 일하는 미용실과 거주하는 빌라로 동시에 송달되도록 철저하게 조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방네 상간녀의 더러운 행실이 낱낱이 소문이 나고 그녀는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직장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니놈들 눈에는 아주 피가 솟구쳐야 공평한 거지.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가 거액의 위자료 폭탄을 맞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짜릿한 승리감을 맛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고 상간녀에게 법의 철퇴를 내렸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기만했던 남편 이민수에게 그가 그토록 원하는 이혼을 정말 해주는 것이 최선인지 깊은 생각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평생 이혼 안 해주고 불륜남 꼬리표 달고 살게 피 말려 죽이는 게 복수일까? 아니면 깔끔하게 내 인생을 사는 게 맞는 걸까? 억울하게 잃어버린 제 30년 세월을 온전히 보상받기 위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 인간에게 영원한 족쇄를 채울지 아니면 쓰레기 치우듯 미련 없이 정리를 할지 말입니다.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제가 이 악연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지 현명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인생의 연륜과 깊은 지혜를 가지신 구독자 여러분들, 현명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서 있는 사연자님께 가장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 펼쳐질 사연자님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